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휴대폰 쓰고 계세요? 대부분 4G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난 4월 초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G 그러면 이게 뭔지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굉장히 이런 쪽에 빠르신 분들은 벌써 5G 가입을 하셔서 그 가입자 숫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4G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5G가 속도가 엄청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로 알고 계시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요즘 초연결 시대라 그러죠. 이런 초연결 시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5G라고 합니다. 이 5G가 우리가 아직 시작은 됐지만 그게 시행 초기여서 아직 실제로 5G 같지 않고 기계는 5G인데 또 서비스도 5G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4G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G는 도대체 무엇이고 5G가 일반화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 또 그런 5G 시대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갈증 해소, 5G 시대 세계 최강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상원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경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의 전자공학과 교수님 되실 줄 알았더니 경영학과 교수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굉장히 기술적인 게 어렵던데. 박사 받을 때 저는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까운 그런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영학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까운 쪽으로. 예. 원래 그럼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네. 자, 이제 5G 시대가 우리가 어쨌든 기계도 5G 기계들이 나오고 서비스도 시작이 됐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 전에는 우리가 4G를 썼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3G가 3G였었죠. 1999년, 2000년에 한참 IMT 2000 시대가 온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오면서 IMT 2000이 오고 그것이 이제 3G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고요. 네. 또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시작할 때 3G라는 그 네. 아이폰이나 네. 그런 어떤 안드로이드 폰에 이렇게 표시된 느낌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G로 갔고요. 이제 4G에서 이제 5G로 가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통신사업자 연합이 있습니다. ITU가 있는데 그 ITU에서 이제 새로운 그 통신사업자들이 새롭게 또 수익을 내고 서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아마 또 뭐 몇 년 후에는 또 6G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4G에서 5G. 그럼 각 나라에 정부가 주파수를 이제 통신사업자한테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부로서도 큰 수입을 얻게 되고, 네. 통신사업자는 그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또 국가로부터 불화받아가지고 네.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또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단말기 회사들도 돈을 벌고 또 이것을 기지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장비에서도 돈을 버는 그렇게 해서 계속 통신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면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G, 4G, 5G가 도대체 뭐죠?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요.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G보다 4G가 더 높은 거고 4G보다 5G가 더 높은 거죠. 주파수 대역이고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느렸잖아요. 근데 이제 4G를 써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또 동영상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떤 끊김 같은 거를 불편함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강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거기서 맞는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사업자들도 관심이 있지만 소비자들이나 이런 비즈니스 컨텐츠 쪽에서는 도대체 5G로서 어떠한 이제 새로운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속도로 놓고 보면 3G에서 4G로 간 게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였죠? 4G에서 5G가 보통 이제 20배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G에서 5G가? 예, 예. 3G에서 4G 간 것도 한 뭐 10배, 20배 빨라진 것 예, 같은데. 뭐 그런 정도. 그러면 3G랑 5G를 비교하면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렇죠. 정도 예. 속도가 되겠네요. 네. 이 5G는 정말 초고속이고, 그다음에 지연도 없고, 뭐 끊기는 현상도 없고, 소위 말하자면 커넥티비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커넥티비티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아니다. 불만이 많아요. 처음엔 다 그렇죠. 예, 네. 처음엔 다 그렇고요. 그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약간 직진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지국을 되게 촘촘히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에서 빨리 갔었던 이유는 작은 나라에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도 그게 수익성이 있는 나오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동통신 강국이 된 거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CDMA라는 기술을 또 국가 주도화에 또 일찍 도입을 했고. 예, 일찍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어떤 서비스나 장비나 강국으로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럼 그 기지국만 말하자면 이게 잘 터지고 빨라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지국이 촘촘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4G보다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러면 5G에 기지국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통신 사업자나 그런 기지국 운영자들은 좀 더 비용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요즘 뭐 화웨이와 미국 관계 이런 것들이 화웨이는 굉장히 이제 저가로 시장 점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일부 통신 사업자는 일찍 화웨이를 또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고 있고요. 예, 유럽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런 형태로 되면서 네. 결국 기지국을 많이 깔게 되므로 저비용의 그런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뭐 서비스라는 게 초기에는 다 불안정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튜닝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전환돼가는 과정이니까 예.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예. 네. 근데 이제 좀 세계적인 그런 뭐 경향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좀 빠르다고는 하지만 모르게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 게 다른 데들도 지금 계속 속속 5G를 상용화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미국이 이제 시작한다는 날 바로 전날 1시간 반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니까요. 네, 저는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업자들끼리는 늘 경쟁하게 돼 있고 네. 경쟁이라는 것도 이런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뭐 1등이냐 2등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루 이틀 사이로 그렇게 준비된 나라였다라는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줄 수 있다. 네, 지금 뭐 중국도 5G 상용화 했죠? 예. 네,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준비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3G에서 4G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4G로 다 넘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일부는 아직도 3G가 나온단 말이죠. 전화를 하다 그렇죠. 보면. 4G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전화 통화를 하면 3G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아직도 있던데. 그러면 4G에서 5G로 가는 데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한 5년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지국 다 깔리고 이게 서비스가 완전히 4G에서 5G로 넘어가는데 5년. 그럼 지금은 5G 폰을 살 필요가 없겠네요. 값도 비싸던데. 그냥 4G로 만족하는 걸로. 어떤 통신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G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G에서 4G로 갈 때보다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동통신을 어떤 때 쓰냐 보면 뭐 쉽게 말하면 동영상을 보는 데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5G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동 상태에서 어떤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더 나아졌다. 네. 그래서 지연 시간이 어떤 4ms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더 동영상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통을
쓰레기통을 보면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자영업자들이나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불편하죠. 어떤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구청이나 이런 쓰레기 트럭의 어떠한 운영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요일별 배출제가 있는 것인데, 네. 만약 쓰레기통마다 센서가 있고, 네. 센서가 기지국과 통신을 해서 네. 어떤 구청의 그 트럭 운영 팀에게 연락을 해준다면 네. 쓰레기가 찬 쓰레기통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비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일이 필요 없다. 예, 요일이 필요 없고, 그럼 시민들과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고, 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실 LPWAN이라고 합니다. 예, LPWAN은 이제 Low Powered, 네.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인데요. 로우 네. 파워라는 건 뭐냐면 전력을 덜 쓰는 거죠. 네. 쓰레기통마다 우리가 코드를 꽂아가지고 전원을 계속 준다는 건 좀 불현실적이기 네. 때문에 네. 한 번 설치하면 한 10년 정도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배터리가 그렇게 10년 정도 쓰려면은 쓰레기통이 계속 실시간으로 통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스마트폰은 친구랑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하려면 뭐 계속 1초에도 몇 번 통신을 해야 되지만, 네.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한 15분에 한 번 정도 네. 내가 쓰레기가 찼는지 안 찼는지를 알려줄 수만 있다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1시간에 4번, 그러면 하루에 한 140번 이내에 통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로우 파워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인데요. 네. 이번에 그 스펙이 이제 5G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사업자,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이 그것을 표준으로 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그것이 따로 발전했다면 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을 통신사업자들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로 바꾸죠. 넣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머신들끼리 네. 보통 우리가 이동통신하면은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네. 그런 통신이 많고 사람과 뭐 유튜브 이렇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쓰레기통과 트럭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제대로 스탠다드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제일 이제 사람들이 새롭게 보는 것은 URLLC라고 하는데요.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 네. 예, 그 신뢰성을 갖는 지연 시간이 아주 낮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인데 끊기지 않는다. 끊김없는. 사람들은 전송 속도로 그 빠르다 느리다를 인식하지 않고 지연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오히려 빠르다 느리다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연 시간이 20분의 1로 줄었다. 기존에는 4G에서는 그 지연 시간이 한 20 밀리세컨드였다면 이번에 5G에서는 1 밀리세컨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자율운행 자동차라든가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초고속 신뢰성 있는 통신에 의한 새로운 응용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I나 뭐 IoT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아주 패러다임 변화를 지금 갖고 오고 있고 또 더 심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될 텐데 5G가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의 핵심 인프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이 단말이 4G에서는 4,000개 정도가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5G에서는 이 안에 단말기를 100만 개를 이제 서빙할 수 있다. 네. 이 5G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km 곱하기 1km 안에는 네. 뭐 사람의 숫자가 만약 4,000명이다. 네. 뭐 이렇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인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1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미모라고 합니다. 미모라는 건 이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휴대폰 하나 쓴다라는 것은 저랑 기지국이랑 그냥 1대1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 스마트 글래스도 쓰고, 네. 뭐 스마트 이어버드도 쓰고, 만약 뭐 웨어러블 무슨 뭐 시계도 하고 한다면은 내 몸에 있는 많은 것들이 멀티플하게 절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네. 멀티플하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과의 통신만이 아니라 이제 기계들이 서로 통신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자율주행 환경을 만약 5G 같은 통신망이 어떤 서포트하게 된다면 수많은 자동차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 이런 많은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통신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개인은 이제 아예 동영상만 보면 되지. 그래서 요즘 뭐 통신사들
선수들의 어떤 광고를 보면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를 바로 손흥민이 공을 차는 그 앞에서 네. 보는 듯한 그런 어떤 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환경 이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5 시대에서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동안은 그냥 2차원의 영상을 이렇게 눈으로 봤지만 이제 마치 내가 손흥민 선수 옆에서 같이 뛰어다니고 네. 뭐 뒤돌아보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 내가 굉장히 많은 멀티플 인풋을 네. 통신사나 이 서비스 컨텐츠사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유튜브, 넷플릭스를 그냥 얌전하게 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네. 새로운 새로운 종류의 그 사용자들의 반응, 활동이 반영된 컨텐츠와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면이 이제 5G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멀티푸드 인풋, 멀티푸드 아웃풋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끊김 현상도 없고, 지연 현상도 없고, 그럼 5G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내를 서로 보통 자동차 다니듯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금 더 나가 6G로 넘어가야 되나요? 저는 2014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네. 많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인공지능 기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기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사람보다 잘할 수는 있지만 늘 또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네. 인공지능 기법의 어떤 내재적인 속성입니다. 그 자동차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완전 자율주행차는 좀 상당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5월 달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2020년 12월에 로보택시라는 거를 출시해서 그 로보택시를 내가 사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 그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은 나의 차가 이제 택시 영업을 혼자 다니면서 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3만 불을 벌어줄 것이다. 그걸 2020년 12월까지 이제 실현한다고 했고요. 네. 구글의 이제 자회사 웨이모는 작년 12월, 2018년 12월에 이제 애리조나에서 운전사가 완전히 없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작년 12월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또 2019년 중에 어느 달에 갑자기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임박한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불완전성에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완전히 카메라 기술만 쓰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는 뭐 라이다 이런 어떤 다른 센싱 기술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이제 이런 5G가 들어가야 된다. 또 네. 어떤 분들은 뭐 V2V라고 그래가지고 vehicle to vehicle.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자동차가 통신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5G가 아무리 울트라 릴라이어블 하다 하도 우리가 가끔 뭐 지난번에 KT 아이언 전화국의 화재 사건으로 네. 통신 불통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망이라는 건 뭐 갑자기 장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환경에서 네. 그런 장애가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이 5G에서 서포트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기반해서 갈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주행의 어떠한 자동화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5G에 기반한 컨텐츠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정말 운전 핸들이 없는 그러한 자동차가 나온다면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냥 차에 누워서 차의 천장이 다 스크린으로 바뀐 그 영화 보고요. 예, 정말 대단한 컨텐츠의 장이 됩니다. 차량 운행 자체보다는 예, 5G를 통한 차내에서의 차내에서의 서비스. 어떤 엔터테인먼트. 아, 예, 광고에도 보면은 이제 운전사는 열심히 운전해도 뒤에 탄 사람들은 이 왼쪽을 보면 막 공룡이 기라기 공원처럼 공룡이 막 달려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누가 운전하고 있는데 나 혼자 즐기면 좀 그 사람한테 미안하죠. 네. 근데 정말 완전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자동차랑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5G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5G의 관계를 본다면
5G가 자동차의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레벨 4의 어떤 자율주행 상황에서 탑승자들이 5G에 기반한 여러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한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별로 접근하는 기술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개발하는 장비의 속도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지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 주로 5G가 좀 빠른 데가 그쪽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거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스마트폰 강국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있고 또 사실 그 스마트폰의 완성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칩이라든가 네. 또는 또 장비를 또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5G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한국에게도 5G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전공했지만 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통신이 세상을 바꿨어요. 네. 예. 그래서 PC 통신, 인터넷, 네. 그다음에 모바일. 우리가 한참 막 인공지능 AI 얘기했지만 네. 5G가 새로 열린다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요즘 뭐 인스타그램에 의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가 유튜브로 뭐 한 달에 10억을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결국은 4G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든지 동영상을 소비하는 그 현상이고 그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기보다는 통신의 발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G가 그런 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G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장비 시장에서도 네. 지금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워낙 저비용에 성능이 좋은 장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그 보안상에 정말 의도적 문제가 있는지 네.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오히려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다. 네, 네, 예, 그런 그동안은 어떤 그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네. 회사가 오죽하면 저 미국이 저렇게 하겠는가 견제를 하면서 할까? 오히려 광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평가도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역 전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 많은 자본으로 미국의 주요한 벤처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조사하는 그 당국에서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중요 회사를 투자하는 것을 취소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아이카보넥스라는 어떤 인공지능 기반 의료 회사가 네. 미국의 페이션트 라이크미라는 한 60만 명의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를 1,0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됐는데 네. 벌써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19년 4월에 그것을 좀 취소하라고 그 페이션트 라이크미한테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1,000억 투자 받은 걸 취소하라는 권고를 냈고요. 머니그램이라는 어떤 핀테크 회사가 있었는데 그건 또 자금 흐름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중요한 벤처 기업들의 중국 투자와 인수를 막고 있는 원천적으로 상황이고 막고 있다. 중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미국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 또 한국의 서비스인 카카오톡조차도 중국에 가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중국도 그렇게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제 블락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화웨이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네네. 또는 중국 회사의 그 미국 기업 투자들 또는 베트남에서는 또 알리페이와 텐센트, 위챗페이를 금지시키는. 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그동안은 어떤 완성품에 대한 무역 분쟁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럼 인프라를 깔는데 영향을 미칠 화웨이, 그다음에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업,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어떠한 차단 이런 것들이 지금 각국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5G의 화웨이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그 YS 대통령 때 IT는 우리 강국으로 가겠다 뭐 이러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빨리 성장한 편인데 그때 뭐 이제 백본도 깔고 뭐 여러 가지 기술 이제 하드웨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터도 퍼져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IT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다른 나라 가서 휴대폰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속 터질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뭐 그냥
뭐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나 컨텐츠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뒤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의 IT 생태계가 좀 비정상적으로 커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술력이 좀 뭐가 모자른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YS, DJ, 노무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한국의 정말 전성기였죠. 그 전성기였죠. 통신 인프라를 깔았고요, YS가. DJ는 100만 PC 운동을 했고,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한테 보급했고, 또 벤처도 막 키웠고. 그 벤처를 키웠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권위주의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15년은 그때는 중국보다도 한국이 앞서 있었고요. 앞섰죠. 그 다음에 한국의 서비스가 전 세계의 리딩이었습니다. 네. 싸이월드 같은 게 전 세계에 없었고요. 그렇죠. 휴대폰 소액 결제도 페이스북이 그 싸이월드 보고 베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것도 한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그 경험은 뭐냐면 국민들을 자유롭게 또 인프라를 주면서 고양을 하는 그런 정책 기조.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근데 사실 지금 현재가 그게 없어요. 말로는 4차 산업혁명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 기조나 또는 정치, 정책, 산업, 국민이 뭔가 으쌰으쌰해서 어디로 가자 이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 뭐 중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된다, 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된다. 지금 다 이러고 있죠. 심지어는 세계 최초의 서비스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많이 실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상당히 한국이 지금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싸이월드 얘기 나왔지만 싸이월드를 우리가 정말 잘 키웠다면 그 당시 6개국에 나갔었는데 한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LG, 현대 정도까지는 또 대우 이게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성공사를 봤는데 벤처기업이 나가는 부분에서 싸이월드는 SK가 인수해서 나갔지만 너무 아깝게 실패했죠. 만약 성공했더라면 세계 10대 기업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면 세계 10대, 거의 세계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니까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갔을 때 중국에 아워게임 인수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네이버는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저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라인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대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좀 일본의 모바일 페이는 손정 회장이 만드신 페이랑 네이버의 라인의 어떤 페이페이가 경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에 기반해서 역시 국민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좋은 인프라를 깔고 그걸 통하다 보면 휴대폰 소액 결제, 싸이월드 막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그걸 또 글로벌하게 우리가 호연지기를 가지고 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뭐 5G 시대에 왔고 또 가만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고 미국에서 뜬 것들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월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뭐 5G 시대에서는 좀 다시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이런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좀 뒤집고 또 1등으로 한번 올라서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5G라고 하면 그거 관련 기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뭐 분야별로도 다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중에 어떤 분야가 우리가 그래도 공략하면 좀 승산이 있어서 세계 1등이 한번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류도 사실은 처음엔 드라마로부터 출발했지만 사실 2000년대 한류는 사실은 또 게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게임 만들고 또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게 나오면서 한국에서 그 게임 산업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결제 모델이 나왔는데 그 휴대폰 소액 결제는 외국 특허를 안 만드는 바람에 외국 진출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게임이 발전하게 된 것도 아까 인터넷이 빨랐고 PC가 좋아졌고 모바일이 강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아마 한국은 그런 한류의 힘, 컨텐츠의 힘과 그다음에 그 정말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사용자 그런 것들에 비해서 B2C 산업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B2C가 그런데 사업자들은 B2C는 알아서 간다라는 좀 의식이 있고요. 이제 B2B로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가 될 거냐? 그런 것들 또는 헬스케어에서 얼마나 5G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냐? 만약 응급차가 달리는 응급차에서 만약 5G가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수술을 거기서 하면 되거든요. 아까 엔터테인먼트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근데 우리는 또 원격 의료법이라든가 여러 또 규제가 있어서 네.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헬스케어 쪽이 얼마나 5G의 수혜를 입을 거냐? 기업에서는 이제 네. 제조가 얼마나 5G의 그 수혜를 입을 것이냐가 이제 좀 관심사인데 기업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좀 고정돼 있죠, 공장도. 네. 근데 5G라는 건 그야말로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통신을 필요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업 환경이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요. 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지금 대체로 보면 이제 5G 시대의 5G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 쪽인데 5G 자체의 그 원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5G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만한 부분이 지금 없나요? 예를 들면 뭐 네.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우리 지금 아직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기 거를. 그렇다기보다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우리가 기술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기술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화웨이에 필적하는 장비들이 갖고 있다. 있는 거고요. 근데 가격이 저희가 훨씬 싸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통신이라는 건 늘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이기 때문에 예. 단말기 산업이 강한 것이 또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예. 장비 산업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네트워크 장비도 그렇고 단말기도 그렇고 다 중국이 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싸게 못 쫓아가죠, 그걸? 한국 제품은 중국 사람들도 고품질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은 그러한 고품질 전략으로서 가는 경쟁을 것으로 한다. 있는 한국인데 가격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게 속도 빠른 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걔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뭐 좀 그런 쪽으로는 나갈 길이 없나요? 그게 이제 사실 작은 나라의 서름이죠. 사실은 우리도 아프리카 TV라는 게 일찍이 있었고 있었죠. 오히려 예. 유튜브에서 일어났던 지금의 현상이 다 아프리카 TV에서 이미 했던 것들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임도 있고 작은 나라의 어떤 운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지화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노력이 미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큰 나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비즈니스 논리를 잘 갖고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싸이월드나 아프리카 TV나 한국에서 만든 그 휴대폰 소액 결제 같은 것들이 정말 세계 최초로 그렇게 만들어낸 개념들인데 네. 우리가 제품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런 걸 못한 것인데 서비스를 가지고 예, 세계 나가는 건 아직은 좀 안 돼요. 그런데 네이버가 이제 라인 같은 것들을 했고 네. 또 한국의 많은 좀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키는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한국은 다른 세계 시장에 나가는 형태로 해서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G가 기술이야 개발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사다 쓰기도 하고 해서 뭐 가면 되는 건데 그런 5G를 이용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가 이런 모든 것에 규제가 지금 무지하게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어떻게 고쳐가지고 나가야 되나요? 규제가 없어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면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규제는 절대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데요. 한국이 분명히 과도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5G에 기반한 또는 AI에 기반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너무 느리죠. 중국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AI 의료가 엄청 발전하고 있고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AI 기반 교육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데이터의 흐름에 관련된 규제라든가 원격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규제 같은 건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정보가 나갈까봐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업들이나 개인의 우려사항 때문에.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또 뭐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든가
이런 또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서 네. 두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핵심 데이터는 상대방이 모를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그 둘 데이터를 결합해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또 기법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 사회는 중국 같은 어떤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 척박한 데이터 환경에서 오히려 5G와 AI가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국민들은 약간 게을러 보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자원이 부족하면 그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강한 어떤 근성이 나오는 것처럼 네. 데이터가 많으면 물론 좋은 AI 시스템, 좋은 어떤 5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데이터가 적다라는 그 척박한 환경이 네. 더 강력한 AI 시스템이나 5G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사업자나 그런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도 꼭 그냥 불평만 하는 것보다는 네. 가장 바람직한 규제 대안을 우리가 자유민주 사회에서 만들고 그것에 기반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오히려 자꾸 중국만 쳐다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 신상 털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정보가 금융권의 어디 해킹을 통해서 뭐가 나갔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나가지 말아야 될 프라이버시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막아가지고 가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 별로 답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 한참 성장할 시기에는 네. 앞으로 프라이버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원래 페이스북 자체도 프라이버시를 별로 인정 안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랬죠. 근데 최근에 마크 주커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프라이버시가 없는 많은 공개된 사회를 주창하던 마크 주커버그가 네. 이제는 페이스북이 살아남으려면, 왜냐면 너무 공개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제 탈퇴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쓰면 쓸수록 손해인 거죠. 저는 사실 페이스북 아예 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적절한 퍼블릭과 적절한 프라이빗을 네. 조화하고 그것은 모두 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개개인이 민감하게 자기의 프라이버시와 그 공유할 것을 잘 구분하는 그런 사회 문화의 일부로.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능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4G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G의 특징이라는 것이 정말 무한 속도, 무한 연결성, 그리고 끊김 제로, 뭐 이것이 5G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 간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계와 기계 간의 대화, 사람과 기계 간의 대화, 여러 또 다양한 콘텐츠, 이런 부분까지 무한히 펼쳐져 나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3G 시대에서 4G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튜브가 꽃을 피운 것처럼 4G 시대에서 5G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상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잘 정리해 주셨네요.